그날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맥주가 쏟아진 양복 소매가 젖어 있었고 앞에는 여동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김윤호입니다. 현재 여의도 K&U 디벨롭먼트 도시개발 본부 상무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남자. 부모를 잃고 갓 태어난 동생을 키우며 현장 잡부로 시작했던 남자. 새벽부터 밤까지 자재를 나르며 학벌 없이도 여의도까지 올라온 남자. 그가 마주한 건 학벌과 집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고졸이면 현장 일 좀 하셨겠네요. 그 한마디에 24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김윤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로 증명했고 결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을 지켰습니다. 학벌은 인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 순간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여의도 금융가 한복판 K&U 디벨롭먼트 본사 21층 회의실에서 김윤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4년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북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 기획안이 놓여 있었고 그의 서명란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돌아온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윤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안전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쓰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이것을 꺼내 보곤 했습니다. 시작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윤호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었습니다. 대학에 가지 못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고3 겨울 수능을 불과 한 달 앞둔 어느 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집에는 갓 태어난 여동생 김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호에게 대학 진학이라는 선택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수능 원서를 취소하고 바로 다음 주부터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은 서울 외곽 재개발 현장이었습니다. 잡부였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자재를 날랐습니다. 철근, 시멘트, 목재, 배관. 무게를 재지 않아도 손에 익었습니다. 현장 반장에게 욕을 먹고 소장에게 혼나고 그래도 다음 날 다시 나갔습니다. 미래의 분유값과 기저귀 값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호는 그냥 일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몸으로 일하고 밤에는 머리로 일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도면을 집에 가져와 책상에 펼쳐놓고 공부했습니다. 공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재가 언제 들어와야 하는지,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보고 듣고 물어가며 스스로 배웠습니다. 3년이 지나자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윤호는 단순히 자재만 나르는 사람이 아니라 공정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야, 김윤호. 너 이제 팀장 해. 그렇게 그는 현장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그는 공정관리와 인력 조율을 책임지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학벌은 여전히 고졸이었지만 현장에서 그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결과는 말보다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10년째 되던 해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획팀으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윤호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자신은 현장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부장은 단호했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기획을 해야 합니다. 책상에서만 앉아있던 사람들은 숫자만 봅니다. 당신은 사람을 보고 현실을 압니다. 그렇게 윤호는 여의도로 왔습니다. 처음 본사에 출근한 날 그는 양복이 어색했습니다. 안전화 대신 구두를 신고 헬멧 대신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명문대 출신이었고 그들 사이에서 윤호는 유난히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일로 증명했습니다. 그 무렵 그는 지금의 아내 박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은 그룹 계열 건설사 대표의 딸이었고 당시 해외 사업팀 과장이었습니다. 둘은 같은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윤호의 과거를 알고도 단 한 번도 그를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경험을 존중했고 그의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윤호는 사위라는 이유가 아니라 성과와 책임으로 승진했습니다. 지금 그의 직함은 도시개발본부 상무였습니다. 말 그대로 실무형 임원이었습니다. 현장을 알고 숫자를 이해하고 사람을 읽는 사람. 그것이 김윤호였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김미래는 오빠의 지원으로 지방 간호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자립했습니다. 윤호는 미래가 성인이 된 순간 비로소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미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나 결혼하려고. 윤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군데? IT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개발자. 착해. 그래. 오빠가 한번 봐야겠다. 응. 근데 오빠 상견례 하자는데 괜찮지? 윤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견례.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그에게는 부모가 없었고 미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윤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위로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부터 이 풍경이 익숙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시작했던 그곳, 흙먼지 날리던 현장의 기억도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책상 위 프로젝트 기획안을 다시 펼쳤습니다. 참여 희망 업체 명단이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상식 대표의 회사였습니다. 윤호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결정할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결정해야 할 때가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양가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윤호는 그날을 위해 양복을 새로 맞췄습니다. 서연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미래는 긴장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오빠, 그 집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시대. 괜찮아. 오빠가 다 처리할게. 윤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미래를 지켜야 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오후 윤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새로 맞춘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대신 매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잘할 거예요. 고마워. 윤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얼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말을 아꼈고 표정을 지웠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 역삼동의 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미래가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윤호와 서연이 도착했을 때 미래와 정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미래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오빠 올케 언니. 미래야. 많이 기다렸어? 아니, 우리도 방금 왔어. 정훈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훈입니다. 윤호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정훈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으며 안경 너머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말수가 적어 보였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했습니다. 김윤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 상대편 부모는 오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약속 시간 5분 전이었습니다. 미래가 물을 따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정훈이 부모님이 좀 엄하신 편이야. 그래? 응. 근데 정훈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훈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조금 전통적이신 편입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통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학벌을 따지고 집안을 따지고 격을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는 수없이 만났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문이 열렸습니다. 정훈의 부모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최상식은 60 중반으로 보였고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선영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으며 화장은 진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상식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예의 바른 듯 했지만 눈빛은 이미 상대를 훑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자리에 앉으며 미래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보더니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서연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이선영은 그제야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유명한 이름이었으니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자리가 정리되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조용했습니다. 정훈이 아버지에게 음식을 권하고 미래가 어머니에게 물을 따랐습니다. 윤호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가볍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훈 씨는 어느 회사에 다니시나요? 네, 판교에 있는 IT 회사입니다. 개발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요즘 그쪽이 전망이 밝다던데요. 최상식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공대를 나와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건설업을 하는데 아들은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자식이 자기 길을 찾는 게 중요하죠. 서연의 말에 최상식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윤호에게 돌렸습니다. 윤호 씨는 어느 쪽 일을 하십니까? 건설 쪽입니다. 오, 그래요? 어느 회사신지? K&U 디벨롭먼트입니다. 최상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선영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K&U 디벨롭먼트는 업계에서 중견급 이상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선영은 곧 다시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래 씨는요? 미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지방 간호대 나왔습니다. 이선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미래 씨는 대학을 안 나오셨다면서요?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미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훈이 끼어들려 했지만 이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요즘 세상에 쉽지 않았겠어요. 윤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선영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집안이랑 너무 환경이 다르잖아요. 정훈이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요. 윤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선영은 윤호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요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안도 맞아야 하고 수준도 비슷해야 하죠. 최상식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윤호 씨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고졸이면 현장 일 좀 하셨겠네요. 요즘엔 그런 분들도 많죠. 그래도 성실하게 사시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 순간 이선영이 윤호 앞에 놓인 맥주잔을 손으로 쳤습니다. 잔이 넘어지며 맥주가 윤호의 양복 소매에 쏟아졌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냅킨을 꺼냈지만 이미 옷은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요. 죄송해요. 이선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미래가 일어나려 했지만 윤호가 먼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김윤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말에 집중했습니다. 현재 여의도 K&U 디벨롭먼트 도시개발 본부 상무입니다. 최상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선영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윤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강북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 귀사 참여 승인 라인 제가 최종 결제자입니다. 최상식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윤호 씨, 잠깐. 윤호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이선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말과 행동으로 귀사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아니, 그건 오해입니다. 최상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선영도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술 기운에 실수하신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습니까? 윤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들과 10년짜리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래를 그런 집안에 보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정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태도라면 저는 부모님과 거리를 두겠습니다. 이선영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정훈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엄마,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미래를 무시하는 건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미래가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오빠, 나 힘들어도 이 사람 선택한 거 후회 안 합니다. 윤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호는 깊게 숨을 쉬고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한테 약속 하나만 해라. 응, 오빠. 절대 너를 낮추는 상황을 만들지 말 것. 그거 하나면 나는 허락한다. 정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윤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최상식이 뭐라 소리쳤지만 윤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온 밤거리는 차가웠습니다. 윤호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그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윤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에요. 당신은 미래를 지킨 거예요. 그래도 윤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최상식의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질 것이고 그 여파는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윤호는 회사에 출근해 프로젝트 참여 업체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상식의 회사 이름 옆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결제는 보류되었습니다. 며칠 후 업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실무 라인 건드리면 안 되는데. 윤호는 그 소문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미래는 괜찮을까? 정우는 버틸 수 있을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호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미래 생각이었습니다. 미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윤호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회사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최상식 대표님이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윤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상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윤호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본부장이 윤호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윤호 상무, 잠깐 시간 있나? 네, 본부장님. 본부장은 자리에 앉으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상식 대표 건 알고 있네. 네. 개인적인 일인 건 알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네. 최 대표가 여기저기 손을 쓰고 있어.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그쪽 인맥이 만만치 않더군. 자네도 알겠지만 이 바닥이 좁아.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자네 편이라는 건 알지? 하지만 위에서도 신경 쓰고 있어. 조심하게. 감사합니다. 본부장이 나간 후 윤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상식은 업계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고 인맥도 넓었습니다. 그가 움직이면 파장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호는 늦게 귀가했습니다. 서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없어. 당신 표정 보면 알아요. 윤호는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상식이 움직이고 있어. 예상했던 일이잖아요. 응. 근데 생각보다 빠르네. 서연이 윤호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해요? 아니. 그럼 됐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윤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오빠, 나 괜찮아. 정훈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짧은 문자였지만 윤호는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괜찮지 않다는 뜻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래가 받았습니다. 오빠. 응. 괜찮아? 응. 나 괜찮아. 목소리는 밝게 들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훈이는 지금 부모님이랑 싸우는 중이야. 집을 나왔어. 뭐? 부모님이 계속 헤어지라고 하는데 정훈이가 안 듣는데. 그래서 집 나와서 자취방 얻었어. 윤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괜찮겠어? 응.
나는 정훈이 믿어. 그래. 힘들면 언제든 오빠한테 연락해. 알았어, 오빠. 오빠도 조심해. 전화를 끊고 윤호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집을 나왔다는 것은 최상식 부부가 더 강하게 나올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일주일 후 윤호는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강북도시재생 프로젝트였습니다. 참여업체 최종 선정이 논의되었고 윤호는 자신이 작성한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최상식의 회사는 없었습니다. 전무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김상무 최상식 대표 회사가 빠진 이유가 뭔가? 기술력과 신뢰도 평가에서 기준 미달입니다. 기준 미달? 그쪽은 이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한 곳인데? 윤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력이 능력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준공 지연 사례가 2건 있었고 하도급 분쟁도 있었습니다. 전무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건 다른 업체들도 비슷하지 않나? 김상무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닌가?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윤호는 전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판단은 철저히 업무적입니다. 그렇게 말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나? 최 대표와 최근에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본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전무님, 김상무의 판단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저는 이 명단을 신뢰합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회의는 보류로 결론났습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호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괜찮아요? 응.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당신 만나고 싶어 하세요. 윤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인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알았어. 언제? 오늘 저녁 가능해요? 그래. 저녁 윤호는 장인의 서재로 불려갔습니다. 박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들어서자 돌아보았습니다. 왔나? 네, 회장님. 앉게.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박 회장은 차를 따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상식이 나한테도 연락했네. 죄송합니다. 미안할 건 없어. 자네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박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자네도 알겠지.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최상식이 지금 여기저기 손을 쓰고 있어. 자네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압니다. 그래도 버틸 건가? 윤호는 고개를 들어 장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래를 지키고 싶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역시 자네답군. 서연이가 왜 자네를 선택했는지 알겠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심하게. 최상식은 끈질긴 사람이야.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갈 수도 있어.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윤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서연은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그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미래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그런 식으로 대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지난 24년간 버텨온 이유였으니까요. 새벽 5시 윤호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안전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시작했던 그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학벌도 배경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로 증명했고 결과로 말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시 싸울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는 것.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그것이 김윤호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윤호는 안전모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북 도시재생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참여업체 평가 기준을 하나하나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말 내내 작업한 자료였습니다. 강북 도시재생 프로젝트 참여업체 재평가 보고서. 총 87페이지 모든 업체의 과거 실적과 기술력, 신뢰도를 객관적 지표로 분석한 문서였습니다. 오전 10시 임원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윤호는 보고서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지난주 보류된 안건에 대해 재검토했습니다. 모든 업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재평가했고 그 결과를 문서화했습니다. 전무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 평가 기준은 누가 정한 건가? 업계 표준 지표입니다. 국토부 건설업체 평가 기준과 우리 회사 내부 규정을 따랐습니다. 본부장이 자료를 꼼꼼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세하군. 이 정도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겠어. 전무는 한참 서류를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상식 대표 회사 평가 부분을 보니 준공 지연 사례와 하도급 분쟁 기록이 명확히 나와 있네. 이건 사실인가? 네. 모두 공개된 자료입니다. 출처도 명시했습니다. 전무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결국 윤호의 명단이 승인되었습니다. 최상식의 회사는 공식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본부장이 윤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네. 일은 역시 이렇게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윤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최상식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응, 미래야. 정훈이 부모님이 우리 만나자고 하셔. 윤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둘이서만? 아니, 오빠도 같이 나와달래. 정훈이 아빠가 직접 얘기하고 싶다고. 알았어. 언제? 이번 주 토요일. 윤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상식이 다시 나섰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윤호와 미래, 정훈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10분 후 최상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선영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최상식은 이전과 달리 수수한 캐주얼 차림이었고 표정도 많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상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미래 씨에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미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최상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행복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훈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상식은 아들을 보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정훈이가 집을 나간 후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었다는 걸. 윤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후 저는 화가 났습니다. 김 상무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습니다. 잘못은 제게 있었다는 것을. 제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고 제 아들의 선택을 무시했습니다. 최상식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정훈이 명의로 된 통장입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 준비하는 데 쓰십시오. 정훈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마음이다. 받아라. 미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스스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최상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그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윤호를 보았습니다. 김 상무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상무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고졸로 시작해서 여의도까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윤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동생을 키워야 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냥 하셨다. 최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학벌도 집안도 인맥도. 그런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압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축복합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최상식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남은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 때문에. 아니야. 이제 괜찮아. 윤호는 미래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정훈이랑 행복하고 싶어. 그것만 생각하고 싶어.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훈에게 말했습니다. 미래 잘 부탁합니다. 네. 평생 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윤호는 집으로 돌아와 서연에게 오늘 일을 말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최 대표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니. 응. 근데 쉽지 않았을 거야. 자존심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아들을 위해 했잖아요. 그게 진짜 부모 아닐까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 후 미래와 정우는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와이에서 소박하게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족들만 참석하는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윤호는 미래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습니다. 오빠, 이거 어때? 미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윤호는 한참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갓난아기였던 미래가 이제 결혼을 한다니. 예쁘다. 정말? 응. 정훈이가 좋아하겠다. 미래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윤호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난 24년간 버텨온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결혼식 전날 윤호는 미래와 단둘이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래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가 고마워. 뭐가? 나 키워준 것도 대학 보내준 것도 이번에 지켜준 것도.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오빠가 다 해준 거야.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아니야. 오빠야.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호는 동생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이제 너도 내 삶 살아. 오빠 걱정은 하지 말고. 응. 근데 오빠. 왜? 오빠도 이제 좀 쉬어.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윤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쉴게. 다음 날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와이 해변의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하객은 20명 남짓. 윤호는 미래와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정훈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부모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미래의 손을 정훈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윤호는 이제야 정말로 짐을 내려놓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24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비로소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호는 아내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저녁 최상식이 윤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상무님 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둘은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최상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군요. 네. 미래도 그래 보였습니다. 상무님 덕분입니다. 상무님이 미래 씨를 지켜주셨으니까요.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상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학벌이나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라도 아신 거면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상식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윤호는 혼자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듯 이 일도 결국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연이 나와 윤호 옆에 섰습니다. 뭐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해. 거짓말. 당신 표정 보면 알아요. 윤호는 웃으며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냥 좀 편안해진 것 같아. 이제 우리 이야기도 시작해야죠. 우리 이야기? 응. 당신은 미래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 생각도 해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윤호의 일상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회사에서는 강북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윤호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음 한편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지 않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윤호는 서연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윤호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는데. 윤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좀 놓은 것 같아. 미래 결혼시키고 나니까? 응.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둘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지만 윤호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웠습니다.
당신 미래 낳을 생각 없어요? 서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윤호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우리 애기? 응. 이제 미래도 결혼했고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윤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보자. 서연이 웃으며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호도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래라는 단어가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 동생 이름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며칠 후 미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윤호는 전화기를 든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응. 아기 생겼어. 이제 2달. 정훈이는 알아? 응. 오늘 아침에 같이 병원 갔어. 정훈이가 완전 좋아해. 윤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래가 엄마가 된다니. 갓난아기였던 동생이 이제 자기 아이를 품고 있다니. 축하한다, 미래야. 고마워, 오빠. 근데 오빠. 응? 오빠도 이제 삼촌이야. 윤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네. 내가 삼촌이구나. 응. 우리 애기 이름 오빠가 지어줘.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윤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래가 임신했대. 정말요? 서연의 얼굴도 환해졌습니다. 윤호는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준비해야겠어. 그래요. 우리도 시작해요. 그날 밤 윤호는 오랜만에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안전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손에 들었습니다. 24년 전 처음 현장에 나갔을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무거웠습니다. 윤호는 안전모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흙먼지와 페인트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집에 돌아오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미래의 분유를 사려고 월급을 아껴 썼고 자신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학벌은 없었지만 일로 증명했습니다. 배경은 없었지만 성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지켰습니다. 윤호는 안전모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작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강북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윤호가 선정한 업체들은 모두 제 역할을 했고 공정은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본부장이 윤호를 불렀습니다. 윤호 상무,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하고 있네. 감사합니다. 위에서도 주목하고 있어. 이대로만 가면 승진도 문제 없을 거야.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승진이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무렵 최상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상무님,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윤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말씀하시죠. 약속은 여의도의 조용한 카페로 잡혔습니다. 최상식은 이번에도 혼자 왔습니다. 그는 윤호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상식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윤호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리요?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러다 보니 답이 나오더군요.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고. 결정하신 겁니까? 네. 이미 인수자도 찾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상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정훈이를 좀 더 도와주려고 합니다. 아이가 곧 태어날 텐데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걸 해주고 싶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신 것 같습니다. 상무님 덕분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상무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학벌이나 집안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무엇을 지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최상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 안에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제 아들을 잃을 뻔했다는 것도. 윤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최상식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호는 그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미래와 정훈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최상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상무님 존경합니다. 윤호는 대답 대신 악수를 건넸습니다. 최상식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해 겨울 미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윤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습니다. 미래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정훈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름 지어주시기로 했잖아요. 윤호는 한참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준이. 어떨까? 준이요? 응. 준비할 준, 희망할 희. 늘 준비된 사람이 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야.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김준이. 좋은 이름이네요. 미래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오빠 왔어? 응. 수고했어. 나 잘했지? 응. 정말 잘했어. 윤호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미래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빠 사랑해. 나도. 그날 밤 윤호는 집으로 돌아와 서연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서연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빨리 아기 가져요. 그래. 우리도 시작하자. 윤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의도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4년 전 현장에서 올려다보던 그 불빛들. 당시에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그곳에 지금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학벌은 인생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요한 건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을 지키느냐라는 것을. 윤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안전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시작이었고 자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펼쳤습니다. 여전히 할 일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짐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한강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윤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인생의 시작. 미래를 위한 시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작. 그리고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를 위한 시작. 윤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일은 여전히 많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속도로 책상 위 안전모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작의 증거, 그리고 지금의 의미. 윤호는 그것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학벌은 인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 순간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누구를 지키느냐입니다. 무엇을 위해 버티느냐입니다. 김윤호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24년간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아침과 함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